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한숨을 돌렸더니 변덕스러운 날씨가 기승입니다. 이미 가을 장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큰 태풍까지 휩쓸고 지나갔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조속히 수습하는 일일 겁니다. 사실 큰 태풍이 올 때마다 정치권의 사후약 방문 대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요. 지금은 정쟁을 잠시 접고 모쪼록 국민의 편안한 추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시작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총장 명의로 일련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 여당 민주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권역수사리 청문회를 합의를 했더니 바로 압수수색. 끝내자마자 부인 기소. 검찰이 이건 직접 개입한 거 아니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지금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조국 후보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사법 장악을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검찰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검찰이 다 모독이죠. 그래서 왜냐? 경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거예요? 안 제 응하겠다는 말씀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경찰 국회 수사에 질서를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판도라의 든든한 기둥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특별 게스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철학자 탁석산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초췌해지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전국이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때요? 오늘 캠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1대2 싸움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렇죠. 아, 오늘 1대2? 네. 이렇게 이해해요? 이렇게 이해해요? 아니, 근데 탁 박사님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세 분과 함께 판도라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도라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온 대한민국이 정말 분노의 한 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경험을 하셨고요. 이 상식에 반하는 반칙과 특권에 모두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끝까지 고집하는 그 모습, 그렇게 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던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판도라의 주제로 조국 사태는 문정권 땡땡땡 땡땡으로 정했습니다. 네, 5글자랍니다. 4주 연속 조국 관련 판도라가 첫 번째 판도라네요. 네, 5글자랍니다. 네. 로마 제국의 이제 그 멸망을 다룬 책이 있잖아요. 그게 로마 제국의 쇠락사 뭐 이런 건데 서서히 망해가는 것과 몰락하는 것 두 가지 합쳐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쇠락의 징조다.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조국의 자기소개할 시간을 조국 따님의 자기소개서를 뒤지는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그게 무슨 국가적으로 무슨 큰 문제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물은 허물이되 너무나 지나친 공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수의 총공세였다. 아니 뒤에 글자는 2글자라 그랬는데 꼭 총자를 그러면 붙여서 공세. 3글자로 하죠. 보수의 공세다. 네. 정답 뭘까요? 뭐 비슷하게 네. 맞히셨습니다. 네. 뭐 몰락의 시작이다 했는데 쇠락의 징조다도 좋습니다. 네. 정말 합리적 의심이 드는 많은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뒤엎으면서 반격하고 이것을 전체적인 진영의 싸움으로 가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조국 후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이 정권이 훨씬 바른 선택이었다. 결국 조국 후보를 정리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거를 애시당초 빨리 정리를 했었으면 이것이 전체적인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까지 넘어가지 않을 텐데 결국 정권 전체의 도덕성, 비합리성, 결국 이것을 진영 싸움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정권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자,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그럼 이걸 아이는 누가 했습니까?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그다음 했고요. 제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추강덕 의원께서 생활기록부를 공개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제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총장이 거짓말한 건가요? 매우 그래서 짧게 통화를 저희 하면서 좀 조사를 좀 해주셔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파일은 뭐로 갔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의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저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 도대체 민정수사할 때 뭐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이거를 도대체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봐요?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총평 한 말씀씩 해주시죠. 어저께 청문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러니까 한 방은 없었다 얘기하는데 저는 한 방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뭐 청문회가 뭐 폭도장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나온 것이죠.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랑은 관련이 없다. 근데 하여간 조금씩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하여간 조금씩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답변이 아니고. 그럼 논문 문제 같은 것도 그거는 뭐 교수 책임이지 딸아이와는 관계가 없다.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체험 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고요. 뭔가 답변한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맞고 그렇지만 논문은 취소됐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일 저자가 관련해서 누가 관련 있는 걸까 도대체. 제일 저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제일 저자가 도용된 거잖아요. 이름이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근데 이름을 도용당한 제일 저자가 그걸 또 대학 갈 때는 자기소개서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도용당한 건 아니죠. 근데 또 조국 후보자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했는데 뭔가 이상한. 계속 쌓이니까 결국은 이제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국을 때려 문재인을 멍들게 하라. 그리고 3인 성호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딸 청문회였다. 그리고 청문회를 12시간 하고 났는데 결국은 막판에 마침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인을 기소함으로써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헌정사의 치욕적인 일을 한 거예요, 저희가. 헌정사의 치욕. 왜 헌정사의 치욕이냐. 아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배우자가 기소되는 이건 아주 헌정사의 치욕입니다. 왜 치욕이냐. 이런 후보자를 끝까지 고집해서 인사청문회까지 하게 만들었다. 엊그저께 인사청문회는 우리 헌정사의 치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동안 나온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조국 후보자는 대답했습니다. 결국 모른다, 아니다, 관련이 없다. 이런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요. 결국 어떠한 의혹도 해소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로서 많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조국 후보자가 이중적이었고 위법한 그런 후보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이 잘 주목하시지 못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이 조국 후보에게 바로 가게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따님,
배우자 이런 문제를 말했고 저는 물론 그거 말고도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여된 부분을 저희는 여러 개 주장했는데 굉장히 거기에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성과 있는 청문회였다고 저희는 잡혀요. 제가 봤을 때 새롭게 밝혀진 사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첫 번째 기사가 유급당했는데 장학금 가로채였어요. 그리고 조국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막심하다. 네네. 저도 재산도 있는데 뭐 장학금까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본인은 이제 그때 알았으면 안 받게 했을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제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학부생의 80%가 장학금을 받는다. 제가 이제 후보자님 따님이 장학금 받은 게 뭐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 서울대 학생들 2015년도에 보면 학부생들은 79.9%가 장학금을 받고요. 대학원생들은 89.5%가 받습니다. 2018년도에 장학금을 준 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중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을 가로채 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새롭게 밝혀진 것은 동양제 총장상 1년 번호가 다르고 뭐 그 총장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네. 근데 저는 어제 청문회 때 가장 빛나는 청문회 스타가 저는 김종민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동양대권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딸 표창장 총장상과 총장이 준 적이 없다. 자, 형식이 다른데 제가 지금 조사한 거를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온갖 군데서 동양대 총장상 지금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글나라 어린이 행사에만 12개 총장상이 나갔습니다. 이게 다 동양대 총장상이에요. 연번이 다 달라요. 교육학과 표기 빠진 거는 표창장이 가짜래요. 저것도 총장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교육학 박사 있습니까? 저거 누가 위조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 증거물이 어제 다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라디오 방송에 이 업무를 직접 했던 조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증언을 했어요. 인문학 강좌 1년에 최소 100명 이상 수료증이 나갔다. 그리고 이 업무를 했던 15년 된 행정 직원은 대장 기록해라, 1년 번호 받아서 해라 이런 지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총장명으로 나가는 게 9일 다시 땡땡으로 시작하는 거는 처음 들었다. 총장 직위는 별도의 잠금 장치가 돼 있어서 누가 어떻게 도용할 수도 없다. 근데 이분이 총장을 25년간 했대요. 네. 근데 7년간 본인이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천재적 기억력입니까? 저는 여기 나와서 증언했던 조교 그리고 이 업무를 했던 15년 행정 직원 이분들의 증언이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추천했던 그분이 나와서 증언을 다 합니다. 표창장도 별 고민 없이 본부에 결재 올렸을 겁니다. 그게 지금 장경심 선생님 딸이어서 특혜 논란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진행했던 제 심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 학생들 중에 구할 수 없어서 고민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와서 봉사를 실제로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반론을 할까요? 네네. 그러면 왜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배우자가 3번씩이나 급하게 총장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러면 왜 이 상장에 대해서 위임 전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왜 유시민 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2010년부터 12년까지 봉사활동했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는 것으로 이 부산 의전원에 제출한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는 2011년에 동양대학교에 부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혼자 영주까지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로 한 얘기가 2010년은 오기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총장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산 의전원에 내놓는 총장상이 영주 시내 아이들에 대한 꿈동산 무슨 글짓기 대회 총장상하고 같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수료증과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부산 의전원만이 총장상이 필요한 그런 의전원이더라고요. 왜 총장상에 이렇게 집착했나 보니까 결국 총장상이라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상이 실질적으로
총장이 정말 총장의 의사에 의해서 준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위임받았다면 위임의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위임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참 재미있는 것이요. 그 당시에 이 어떤 기사에 의하면 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무슨 어학원이라는 영재 어학원인가 거기에 원장이라고 기재된 기사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분명히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셀프 표창장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전결로 돼 있는데 아이를 줬다. 그러면 셀프 총장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위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다음 주장을 두 번째 하시는데 위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임 전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셀프 총장상이다. 근데 이 너무나 셀프가 많아요. 인턴도 셀프, 총장상도 셀프. 근데 저는 아이를 교육하는 부모로서 과연 아이한테 이렇게 거짓된 것을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겠느냐. 결국 이 문제가 이렇게 간 것은 저는 사문서 위조? 저는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총장상을 받은 게 2012년입니다. 그리고 이 조국 따님은 서울대 의전원에 받다가 떨어져요. 그리고 환경대학원을 다닙니다. 2012년 상장을 받을 때 내가 부산 의전원을 가는데 서울대 의전원 떨어질 거야.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총장상으로 부산 의전원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총장상보다 환경대학원은 건너가는 환경대학원이었는지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다 화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세요. 학점 하나 듣고선 800만 원 받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학점 하나 듣고 800만 원 도지사상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이런 걸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동양대 총장상을 받아서 부산 의전원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 의전원은 미트 시험 보고 다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드러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총장상 가지고 라는 주장이 있죠. 네, 라는 주장이 있어요. 누구나 다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장상을 동양대에서 의도적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부산 의전원에 합격했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그 동양대 그거는 이제 사문서 위조로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 입증의 부담은 이제 검찰이 갖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이죠.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왜 그 쟁점이 됐었냐면요. 이제 최순실 사태를 봐도요. 그 굉장히 복잡한 사태예요, 그게. 그런데 연설문을 고쳐줬어? 그게 아주 단순한 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럼 국정농단이다, 바로. 그런데 보니까 딸이 부정 입학을 했네? 그럼 그건 딸은 아무 죄가 없어요. 딸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딸이 부정 입학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연설문을 고쳐준 거에서 시작해서 단순한 것이 힘이 있어요. 사무소 위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오서 생긴 거야. 그럼 위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검찰이 위조 혐의를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보통 90% 유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죠. 아니,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통계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민사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형사사건이거든요.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렇게 함부로 기소하겠습니까? 최 총장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권력에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는 계속해서 최 총장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최성해 총장님께서 후보자와 한 번 통화했다라고 해서 정정을 요청해서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최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고 지금 다행히도 최 총장님께서 정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거짓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그러면서 제가 급하게 이제 증인을 이렇게 모았잖아요. 왜? 네. 그랬는데 여권에서 사실을 밝히자 이렇게 나오면서 가장 핫한 문제. 동양대 총장은 증인 채택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 총장에 대해서 제가 뭐 친분도 없고 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오락가락한 진술은 그날에도 많이 있었고 저는 최소한 같은 대학 교수 아닙니까? 아니 총장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부인이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 문자 메시지 받은 거, 통화 내용 이런 것을 청문회 당일날 다 공개를 해요. 아무런 의도가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저는 기피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당에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증인 채택을. 그럼 자기가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또 하다면 가장 중요한 증인이 나오겠다 하는데 왜 안 불러요? 나와서 그러면 질문에 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문자를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위증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그 최 총장을 안 불렀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증인 채택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최 총장이 나오면 진실이 밝혀지니까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한 거죠. 결국 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조사하면서 제가 권성동 간사하고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저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증인 채택 한 명을 하고 안 하고요. 주는 데미지와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델리키트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저는 저는 차라리 나오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렇죠. 장외에서 이렇게 그렇죠. 통화했다, 문자했다, 그리고 뭐 시나리오를 뭐 얘기했다. 근데 나중에 시나리오를 얘기 안 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차라리 부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청문회 당일날 이렇게 한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의도성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권이 모든 증거를 짜고선 사실을 아닌 것으로 만드니까 나왔겠습니까? 그 자, 근데 저희가 김종민 의원 등등이 얘기했던 것은 총장상을 위조를 했느냐 아니냐 들고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팩트를 가지고 청문회 때 접근을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본인이 주장하는 최 총장이 주장하는 대로 총장상이 나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일련 번호가 다르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진 것은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총장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전원에다 제출할 수 있는 총장상은 분명히 여기에 맞는 부합하는 총장상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최 총장의 진술이 맞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말과 알바할 거 없어요. 검찰이 이미 그렇죠. 기소했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이 여기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른 증거를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비이성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 야당, 검찰의 삼각동맹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보도량을 비교해 보면요. 한 달 동안 보도량 비교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24만 건, 최순실 국정농단 때 11만 9천 건. 근데 조국 후보자 딸 자기소개서 뒤지겠다고 무려 118만 건의 기사량을 쏟아냈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하고 보도량을 어떻게 비교하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인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국 사태의 경우에 있어서의 의혹은 그 따님의 이 자기소개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상징적으로 정말 우수한 의혹이었습니다. 네. 그 의혹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따님의 자기소개서 하나로 비교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상징적으로 하고요. 말씀드린 거고 물론 다 있죠. 웅동학원, 사모펀드 다 있지만 제일 보도량이 많았던 것이 따님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이 보도됐을까? 그거는 단순히 의혹만의 보도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저희 야당이 여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셀프 청문회 간담회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해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보도량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이 조국 후보자 조국 사태에 있어서의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 야당을 그리 좋아하지 않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20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비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첫 번째 분노의 지점이 뭐였냐면 조국 딸은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데 아버지 백으로 시험 보지 않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딸이 공부를 못한 거. 근데 특혜로 입시 시험도 안 보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간 거였어요. 자, 근데 조국 딸이 과연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냐? 제가 증명을 할까요? AP 만점.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미리 선행학습을 한
수리, 뭐 생물, 화학 이런 거래요. 토익 990점 만점이에요. 이 사실 아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문회에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네. 왜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호도가 아니라 이게 팩트예요. 전혀 한영이고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시험 보고 들어갔고요. 필기고사를 보고 가지 않았다는 말을 저희가 분명히 정상적인 정시 필기고사를 본 그런 전형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거고요. 한영이고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었어요. 그 시험 안 본 겁니까? 영어 성적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자, 그러면 AP 수시 성적은 모집으로 들어간 70%가 다 필기 시험 안 봤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적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날 백혜련 의원께서 SAT 점수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그걸 보고 모든 것이 다 판단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점수를 SAT 몇 점 맞은지 알고 계세요? SAT가 2,400점 만점인데 1,900 몇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그 수많은 경력을 이렇게 사실은 허위로 작성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관여해서 했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탭스를 900점 이상 맞았는데 탭스 900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평가기관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외국인으로서 최상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교양 있는 원어민에 버금가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전문 직종을 대처하는 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탭스 900점 이상이면. 근데 원어민 수준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정도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영어를 못한다. 한영육에 들어갈 실력이 없었다. 일반 전형으로 간 거예요. 특별 전형도 아니고. 아니, 저도 한 말씀 할게요. 네네. 저도 나왔으니까. 네, 그럼요. 네. 언론 그 이제 인용 횟수 이런 걸 네. 말씀하셨는데 약간 어려운 게 언론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 내는 거죠. 요즘에 뭐 유행어가 생겼잖아요. 유튜브도 언론인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규정이 언론인이 어디까지 언론이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도도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로 나왔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으로 나왔는지 전면으로 나왔는지 일회라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지 단순 횟수로 언론에 관한 정의도 없이 제시하는 거는 자료로서 좀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단독 특종이 이번 조국 사태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로 밝혀진 것은 정정 보도를 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기사량을 쏟아졌는데 자기가 쓴 잘못된 기사의 정정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다 보니 자신들이 틀렸다는 기사를 쓰기 싫었던 언론의 이상한 자존심, 그리고 조국은 죽어야 돼, 그걸 입증하고 말 거야 하는 감정적 보도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뭐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거 제소를 하시면 되죠. 지금 여권은 맨 처음에 이 많은 의혹,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침묵하다가 이제는 기다렸죠. 이제는 이것을 반격을 하는데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5%만 진짜고 95%가 가짜다. 압수수색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요, 법원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 그냥 기소가 될까요? 네, 청문회 또 다른 쟁점,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달 뒤에 무슨 펀드인가를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후보자? 틀립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블루코아라는 데 했지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일체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모펀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이 된 다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건은 민정수석이 되기 전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민정수석이 된 다음의 일입니다.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5월에 되죠. 2017년 5월에 되고 나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모두 팔고 펀드는 된다 해서 펀드로 들어갔다는데 이 펀드가 일반적인 펀드가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만 가입한 펀드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오촌 조카에게 물어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코링크피라는 회사가 괜찮다 그래서 거기다 맡겼다. 코링크피가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피예요. 뭐 자본금이 5억이래나 뭐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 재미있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남이 이미 3월에 돈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억 5천이 들어갑니다.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다 했다. 우리 여상규 위원장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죠. 간이 큰 배우자인가 보라고 10억 5천을 막 투자하는데 남편에게 의논을 안 하냐고. 이것이 민정수석이 된 다음의 일이고요.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만이 투자한 회사는 웰스CNT고 네. 이 웰스CNT는 다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주식의 가치가 뛰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회사, WF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WFM 회사와 지금 합병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관을 똑같이 맞췄어요. 지금 개정을 해서. 결국은 저는 이거는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WFM과 코링크, 웰스CNT 이 삼각 이 축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새로운 사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것은 결국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뭔가 이 속에서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재산 증식을 꾀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산 증식 이상이다. 왜냐하면 웰스CNT와 이 WFM과 이 관계에서 보면 나중에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갖다가 수주했다가 무산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 이사들끼리 겹치기 뭐가 있고 하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태가 나니까 코링크의 대표들이 모두 잠적해버렸습니다. 다 도망갔다. 엊그저께 한 명의 대표만이 귀국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민정수석이 된 다음의 일이라는 거죠. 사모펀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짜뉴스가 있었죠. 증여세 탈루 수단이었다. 이것은 아닌 걸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아니 50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75억을 아니 법이 개정돼서 안 돼요. 그건 이제 논박할 수 있는데 그건 지나가자고요. 또 하나는 투자 약정액을 어떻게 재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국 후보자가 가입할 때 조건이 콜 캐피탈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콜 캐피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정관에 30일 초과하면 몇 프로를 뭐 한다. 그래서 뭐 손해를 본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WFM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공모펀드 그러면 공적인 것 같고 투명한 것 같아요. 사모펀드는 뭔가 음습해 보여요. 그렇진 않아요. 사모펀드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390조. 그리고 공모펀드는 250조밖에 안 돼요. 1.5배가 사모펀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사모펀드에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를 음습한 불법적인 걸로 보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회상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회상장은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가요. 다음을 인수합병해가지고 우회상장해서 간 거예요.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상장된 회사지만 재무구조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회사가 인수합병해가지고 같이 상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카카오도 다음 인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얘기도 주장할 수 있는데 조국 후보가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 자체가 마치 불법이라는 둥 그리고 뭔가 있겠다는 둥 또 웰스 TNT를 통해서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 회사가 그 이전에도 관급공사를 계속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언제 관급공사가 제일 많이 늘었는지 아세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90%가 늘었고 2017년에는
24%밖에 안 늘었어요. 그리고 지자체 전멸기를 했잖아요. 그 계약한 것도 새누리당 지자체장이 41명, 민주당이 40명, 무속이 1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다만 저는 판도라 시작하면서 사모펀드 얘기할 때부터 이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거는 압수수색은 그래, 오케이. 사모펀드를 압수수색할 수는 있어. 예. 다른 관계자들 외국 부의 중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제 추론은 조국 부인 딸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그렇게 아니라는 말할 것이 줄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콜캐피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죠. 그런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이제 펀드와 운용사가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 운용사 대표 중에 한 명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한 이틀 정도.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펀드를 운영했는가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운용사하고 밑에 펀드라는 게 별개의 것으로 구분돼야 되는데 그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민정수석 이후에 급격하게 조성된 것이다. 그중에 펀드 중에 하나가. 네. 그런데 이것이 광급공사와 많이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펀드 자체가 제가 보기엔 윤석열 그 총장이 굉장히 다루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탁이라든가 이런 건 증명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잘 안 되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사모펀드는 법에 의거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이거를 타켓으로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것이고. 그건 저도 예, 운용사 대표가 제 발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위법사항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가 되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조국 일가의 사기 사건 중에 피해자가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거기서 핵심은 그 일반적인 사모펀드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권력형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권력형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아까 음습한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했다고 하는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들 걸로만 되어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질적으로 운용사와 이 펀드와 이게 사실상 돈이 섞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많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자료만 봐도. 검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희가 이거 일찌감치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한 부분을 밝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죠. 네. 예. 자,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임명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지전에서 이제 전면전으로 번졌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진영 싸움이거든요. 완벽한. 네. 따라서 일단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태가 예견되지만 그거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겠죠.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하게 된다면. 네. 저는 이제 이런 검찰 수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뭐 우리 국정농단 사건이나 뭐 이런 걸 해왔던 지금 윤석열 검찰의 검찰이라면 뭐 묵시적 아까 청탁 말씀도 하셨지만 이 정도 나온 정황이라면 조국 후보자 기소를 면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조국 후보자도 역시 비슷한 공문서 위조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미 있죠. 장 교수 아들이 인턴하지 않았는데 인턴 확인증을 받았고 서울대는 인턴 뭐 여러 가지 그 공익법센터의 인턴은 대학생만 자격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쭉 자료를 받았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장 교수 아들이나 뭐 조국 후보자 딸이나 유일하게 있는 게 조국 후보자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새로 밝혀진 건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삭
사건을 보면 이게 새로운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진영 싸움이라고 계속 고집한다. 저는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그 심각성을 이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의 수사의 심각성. 그다음에 우리가 다 떠나서요. 그냥 이렇게 한 발만 물러서서 보면 배우자가 기소가 됐는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이게 역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그거죠. 이미 불법 후보인데 위법 후보인데 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기소됐어요, 배우자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런 사람 법무부 장관 안 시켜야 되는데 그걸 밀고 간다. 이거는 패착 중에 패착이고 결국은 더 큰 수렁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빨리 발을 빼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더 이상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수사를 그리고 장자연 수사를 김학의 수사를 패스트트랙 수사를 조국 수사처럼 했던가 검찰이. 그랬다면 100번 양보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이번 검찰의 기소, 압수수색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저는 도전 그리고 지나친 반대 행위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보고 임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에 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예요. 그리고 항상 무죄 추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조국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실을 가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검찰을 장악했다. 오히려 반대죠. 검찰한테 지금 장악당하게 된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중단 없는 전진 이런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언론에서 이제 다 덤벼들 텐데 부인이 기소됐는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냐. 당연히 이렇게 이제 뭐 항변을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 뭐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순으로 가겠죠. 근데 저는 이 또한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 나무처럼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아직까지 우리 맞닥뜨리지 않는 국면이 새롭게 도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인이 기소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어쩌면 유리한 국면에 뭐 들어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정부로서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려운 공경에 처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한번 진실과 거짓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 이런 것을 한번 국민들에게 맡겨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 장관을 임명할 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는 범죄자 아닌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요. 매우 도덕적이고 그리고 매우 그 자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격자를 임명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게 뭐 검찰 수사 때문만이라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시고 검찰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 떠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지금 여권이 자꾸 수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국은 안 돼요. 조국 당신이 감히 우리 검찰을 건드려? 아니 이거에 대한 저항도 나는 있다고 봐요. 지금 드러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대 사퇴한 장관의 그러한
미리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만 나왔어도 조국 후보자의 대표적인 제가 얘기를 의혹들이 하잖아요. 아니, 딸이 무수히 시험 안 많은데요. 보고 아빠 백으로 갔냐고요. 그리고 웅동학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동생이 이장이혼 했다는데 이장이혼을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웅동학원은 조국 선친께서 얘기할까요? 사재를 털었을 뿐이지 사익을 자, 추구한 게 없잖아요. 그거는요, 동생을 사무국장으로 웅동학원은- 임명했는데 무급으로 했다잖아요. 웅동학원이요. 사학을 투기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동생이 채권 확인 소송 때문에 했는데 무변론 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무변론 했다잖아요. 캠코에는 안 했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결국 가장 핵심 뭐냐? 왜 그런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희는 이미 소멸했고 소멸했을 뿐더러 그다음에 그 채권 양도는 다 무효라고 보는데 이미 종료된 회사가 채권 양도를 했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 채권에 권한이 있다라는 확인 소송에 불과해요. 확인 소송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학교가 폐교를 해서 청산에 들어가면 학교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채권을 확인받았을까요? 국가에 이제 귀속된 그것마저 학교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학교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 학교 재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만들어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학교 재산을 사유화해요? 저는 이 부분에 저는 대해서 조국 아버지가 이 부분에 저는 대해서 오히려 그 그렇게 웅동학원의 이사장으로 사재를 털고 재산세를 내주고 한 것뿐이지 사재만 털었지 사익을 추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조국 일가가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갔어요? 재산세 2,340만 원인가 밀려 있었던 거 저는 저 조국 후보자 민정수석되면서 사립학교법 그렇게 때 했습니다. 저는 사립학교법 그 사회 뭐 밖에서 들어가는 개방형 이사를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입장을 보면서 사학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죠. 저는 웅동학원은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사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회사를 하던 부친이 사학을 투기 수단으로 한 겁니다. 한번 그건 보십시오. 요청해서 한 나중에. 거예요. 한번 나중에 네, 보십시오.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채권에 네.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었다고 그 이사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훨씬 썩어 있고 비리 사항 많아요. 웅동학원은 저는 건전한 그래도 사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 국민의 기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권력기관, 사법기관, 특히 검찰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출발한 만큼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진지한 자세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종됐습니다. 또 정의도 실종되었습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일단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정조사, 특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관 임명 자체가 한마디로 수사 외압이고 수사 방해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마디로 수사 외압과 수사 방해를 통해서 이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는 것, 그 의도가 무엇일지 국민들께서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거짓이 진실을 덮고 불의가 정의보다 앞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이러한 헌정질서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조국 후보자 같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는 이거는 국민 상식에 반해도 한참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 상식에 반하고 결국 이 정권의 뭐 우리는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완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때 조국 후보자가 저 뭐 2019년을 1919년으로 읽었다고 이제 여러 가지 회자가 되는데 그만큼 아마 굉장히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흠이 있다는 걸 잘 알 것 같고요. 저는 왜 놓지 못할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빨리 잘라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정권은 조국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조국 사태는 문정권 몰락의 시작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의 바람이겠다. 야당으로도 적절한 코멘트이다. 네. 네, 다음 판도라는 정청래 전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죠. 헌법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의 순서가 삼권 분립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총각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회,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법원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지방자치, 경제, 그리고 헌법 개정, 이런 순서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은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견제를 받고 있지 않는 기관이 어쩌면 검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청문회도 사실은 국회가 대통령이 송부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어렵사리 청문회를 협의를 해서 여야가 하루 동안 치열하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부인 기소예요.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청문 과정에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은 반대건 찬성인 관계없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썩은 물이 고이듯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판도라를 준비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부인 기소. 네. 다음은 땡땡땡땡땡 수사이다.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네. 힌트. 여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을 알겠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정답은. 네. 왜 저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부인까지 기소하고 할까? 그래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제대로 하려고 그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자유한국당. 아니 패스트트랙이겠죠.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하니까. 아니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된 어쨌든 그렇게 자유한국당. 답을 하실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탁석산 박사님과 나경원 원내대표 둘 중에서 네. 이 정답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지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TV 토론 나가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정체성이 뭐냐 할 때는 흔히 저는 헌법 조항을 저는 인용을 많이 합니다. 왜? 주의 주장이 많지만 헌법은 전 국민이 합의를 한 합의 문서거든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헌법 조문을 저는 인용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야 또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주의 주장이 많죠. 그럴 때는 가르마를 타주는 것은 그야말로 법대로 하자라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청문회 관련하면서 반박 기자회견이었던가요? 거기서 하면서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 저희가 법대로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에 법대로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할 법대로의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법대를 나오신 분이라서 법대로 얘기를 많이 하나? 판사 출신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조국 후보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대로 하고 검찰 존중하고 그걸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조차 법대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느 국민도 법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는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왜 하필이면 청문회 끝나고 부인 기소하고 청문회 합의하니까 압수수색하고 왜 이렇게 끼어들지? 이거 예전에 정치검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법대로 자기를 하겠다고 본인들도 주장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윤석열 총장도 칼끝에 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 과정 속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수사받는 사람이 왜 거기 앉아있냐. 청문회 자격이 없다. 그래놓고 또 본인들은 청문회를 해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 모순에 걸려요. 나무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편말을 찍어가지고 나무에다 못질을 해놔요. 그러면서 나무를 사랑하자고 해. 마치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여상규 위원장도 지금 수사 대상이다. 피의자일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검찰에 소환장 받았다. 왜 안 나가냐? 그러면서 뭘 법대로 주장하냐? 이런 반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은 패스트트랙을 조국 수사처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우선 검찰의 그러니까 막강 권력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은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법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검찰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검찰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모독이라고 말한 게 지나친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검찰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대통령이 총장한테 위임한 거예요. 미국은 지검장이 여기도 다 그건 미국 선출하죠. 얘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선출했고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 검찰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도가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해봤더니 그것도 잘 안 돼요. 권력이 밀어내려면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것도 곤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시 정치 검찰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패스트트랙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검찰 자체에 관한 그런 비판을 넘어서도 비난은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패스트트랙 문제는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요점은 형평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원칙적인 그렇죠. 부분이죠. 원칙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에 형평성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탈탈 털지 말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쪽도 탈탈 털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물론 정치권은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으로 많은 사람이 피의자가 됐고 여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는데 왜 야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가? 특권을 주장하는 것인가?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검찰이 부르는 나한테 불리하니까 뭉개겠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물론 이게 지나가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응할이라고 봐요. 국민의 여론 때문에. 아니, 응하지 않겠다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여론이 이제 가면 가는 것이죠. 국회의원도 내년에 4월에 온 건데.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걸 바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의 경쟁자를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주면. 그러니까 뭐 피의자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면 내년 4월에 공천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것이 자유한국당한테 반드시 불리한 것이냐. 물론 개인한테는 불리할 수 있지만 당 전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라고 예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외부의 힘을 빌려서 물갈이하면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총선 국민에 좋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이거예요? 예. 패스트트랙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무한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개혁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실질적으로 이 조국 사태를 진영 간의 싸움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의 이슈로 가고 있어요. 저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봐요. 아니 저는 이거는 소위 여권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이건 수사 방해고 수사 탄압입니다.
검찰에 걸고 넘어지는 거. 검찰은 법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라는 게 왜 검찰 왜 탄압이에요?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를 했느냐? 그날이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사문서 위조죄. 알고 있어요. 7년의 공소시효.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 마치 검찰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다 침해한다. 왜 그런 후보를 냈습니까? 그런 후보 안 냈으면 검찰이 그렇게 할 수도 없죠. 하고 싶어도. 결국은 이것은 뭐냐. 수사 방해고 수사 탄압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을 들고 나오는 거 전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조국 사태의 물타기로 보이고요. 아니, 근데 두 자유한국당 번째로 검찰개혁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다. 검찰이 모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 저희 이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경수사조정권 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검찰개혁 이슈로 들고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여권의 물타기고 수사 방해와 수사 탄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저항권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아주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죠? 제가 없을 때 국회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당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없을 때 만들어졌어요. 제가 있었으면 막았을 겁니다. 동물국회를 이야기했는데 패스트트랙을 그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 당이 집권당이고 다수당일 때는 국회 선진화법의 본래의 취지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국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법안을 여야가 합의 안 되는 것을 통과시키려면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180일 동안 더 논의하고 90일 동안 더 논의하고 해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라 해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거의 안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갔느냐. 괴물국회로 만들고 있어요. 어떠냐. 저는 이 여권의 지금 이 자의적인 법에서 한마디로요. 국회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는 헌정사의 이러한 관행, 이러한 역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여당이 저는 다음에 후회할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 경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거예요? 안 응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패스트트랙 제도는요. 180일 동안 논의하라는 겁니다. 90일 동안 논의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개특위에서 말도 안 되게 이것을 갖다 날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고자 안건조정위원회를 회부했어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조항도 국회 선진화법이 생긴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90일 동안은 논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건조정위원회 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그냥 통과시켰어요. 날치. 4번의 날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갑자기 본인들 증인을 채택하기 싫다고 증인 채택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다 넣고서는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법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헌정질서, 이렇게 국회질서를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수사, 헌정질서하고 국회질서를 무력화하는 이 지금 여권. 저희가 분노 안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제도를 이렇게 후퇴시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응해요, 안 응해요? 패스트트랙 정치행위입니다. 이걸 국회 선진화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행위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결론이. 그다음 수사를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사를 하자 그러는데 수사라는 건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문희상 의장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려면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결론을 내리고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수사기관에 나가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되잖아요. 문희상 의장부터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근데 정의당과 민주당은 그러면 그걸 몰라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왜 그렇게 할까요?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조국 후보자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 민주당은 입을 모아서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진 상황이죠.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적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전격 수사를 이 여권은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보고 연일 압박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를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선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윤석열 총장의 직계 라인인 특수부까지 동원돼 총장직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제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회의 종료 3분 만에 전해진 아내의 기소 소식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잖아요.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을 앉혔어요. 가장 큰 권한이 저는 인사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선출되지 않는 검찰이 직접 개입한 거 아니에요. 여야가 2일, 3일 어렵사리 청문회를 합의를 했더니 바로 압수수색. 또 어렵사리 그것도 못해서 6일 날 청문회를 끝냈더니 끝내자마자 바로 3분 후에 부인 기소.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이 이건 직접 개입한 거 아니야?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접 끼어들어서 이건 대통령한테 이 사람 인사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항의 표시 아니야? 정치에 개입한 정치검찰의 행태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뭐 비자금 있다 뭐 한다 하고 그랬어요. 검찰 수사한다고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너무나 이것은 민감한 시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검찰 수사를 미뤄라. 그래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했어요. 나중에 별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고. 그래서 너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거고, 또 하나 반대의 모습은 2007년도 이명박 BBK, 지금 BBK가 다 이명박 소유주다라고 다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검찰이 갑자기 또 뛰어들어가지고 BBK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정치 개입 아니었어요? 이번도 저는 그런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기에 왜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는가에 대해서 검찰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일단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을 근데 너무 막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그거를 그러니까 국지화시키는 거예요. 로컬라이즈.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거기 한정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전면화되거든요. 그게 지금 사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각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검증이 들어간 거죠. 언론과 이제 야당이.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그랬다면 거기서 국지화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그런데 타임을 놓친 거죠. 근데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도약이라고 불러요. 테이크오프라고. 그러니까 국지화해서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전면화가 돼서 지금 한 달째 끌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전략적인 실패라고 봐요. 이런 그 위기는 일주일 내에 끝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탁 박사님,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정권에게 계속 낙인을 찍었던 게 뭐예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좌파 독재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가 진짜 독재라면 검찰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이런 일도 없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력, 국정원 권력, 이런 준사법 권력을 다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태를 맞이하는 거예요. 반증으로.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좌파 독재다? 독재면 이렇게 끌려다닙니까?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하고 들어오는데 그날 검찰이 기소합니까? 독재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죠. 그리고 독재 시대 때는 독재라고 주장했던 나경원 대표 바로 잡아가요. 그게 독재 시대인 거예요. 잡아가지 않아요. 독재 시대. 자, 제가 이 정청래 전 의원께서 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반론의 기회를 좀 가져볼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정청래 전 의원께서 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반론의 기회를 좀 가져볼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지금 이제 이 정권과 여권이 지금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새로운 프레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게 검찰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했다고 검찰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니, 매도하는 자, 정도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네. 이 정권에 대해서 좌파 독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러한 쪽으로 움직이는 이 정권의 질서 정연한 모습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변론을 하고 그 제가 독재의 4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한 단계가 바로 검찰 사법 장악입니다. 조국 후보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법 장악을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반대 아닐까요? 자,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우자가 기소가 됐다? 그 후보가 장관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가겠다? 이거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빨리 그만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그들이 뭐 이 정권이 주장하는 그 검찰 장악을 완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뭐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인데요. 저는 이것을 왜 그렇게 주장할까? 저는 여기서 다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게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내심 그게 싫은 거죠. 살아있는 권력에 절대 칼을 겨눌 수 없도록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것이 이 정권이 목표하는 결국 사법장악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한 달여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말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부인을 기소했는데 그 남편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 네네. 이게 국민들의 정서상 먹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를 해요. 네. 그러나 애초에 생각했던 의도라는 게 있어요.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다? 아니죠.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했죠. 자, 공수처를 만들어서 정권을 옹이하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공수처를 만들면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현 정권에서는 공수처 같은 건 만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야당에서는 만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 의원 10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여권 인사들이에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 권력을 다 놓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보를 가지고 정치를 했거든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정치하는데 어려웠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예요. 자, 독재 정권이라면 다 틀어지죠, 권력을.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의 방침은 그동안 대통령이 틀어졌던 사법 권력들을 놓겠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놓겠다는 겁니까? 놓겠다는 거죠. 대통령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청을 하나 더 공수처장도 만들다는 대통령이 거고요. 임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가지고 골라야 되잖아요. 고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그렇게 호도하시지 말고요. 우리 호도, 오도, 네. 매도 이런 말은 하지 말자고. 네, 정청래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윤석열 총장 조국 수사 다음은 패스트트랙 수사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검찰은 그동안 나온 정황, 그동안 나온 증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이것을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 지켜보시면 더 큰 거 나옵니다. 네, 청문회 다음 날 저희가 녹화를 하는 바람에 오늘 판도라 무척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